아소 부총리는 일본 문해춘추 신년 1월호에 실리는 인터뷰에서 강제징용 배상 판결을 받은 일본 기업 자산의 현금화가 이뤄지면 한국에 대해 금융제재도 취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덧붙여 그는 일본보다 경제 규모가 작은 한국이 먼저 피폐해질 것이라고 단언했습니다. 일본이 경제 도발을 시작했을 때 일부에선 한국이 가장 타격을 입는 것이 금융제재라고 강조했습니다. 조경엽 한국경제연구원 실장은 일본이 금융제재를 하면 환율이 급등하고 외국 자본이 대량으로 빠져나가 제2의 IMF 사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 때문에 아소다로의 발언은 한국 내에서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이 금융제재를 하면 일본이 더 큰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일본이 규제 분야를 금융으로 확대하더라도 국내 시장에는 영향이 없다고 일축한 바 있습니다. 최 위원장은 국내 거시경제와 금융시장이 안정돼 있어 일본이 돈을 빌려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얼마든지 다른 데서 빌릴 수 있다며 제재에 아무런 효과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때만 하더라도 국내 금융기관들이 신규 차입과 기존 차입에 대한 만기 연장도 어려웠지만 현재 금융기관 신인도 등 여러 지표를 고려했을 때 설사 일본의 규제가 가해져도 돈줄이 막힐 우려는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12일 최백은 교수는 김어준의 뉴스 공장에 나와 아소다로의 금융제재는 오히려 일본 쪽의 피해가 더 크다고 단언했습니다. 일본이 보복할 수 있는 1년 내에 만기가 돌아오는 단기 자산이 지난 6월달 기준으로 약 111억 달러 정도에 불과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지금 경상수지 흑자가 80억 달러 이상 계속해서 지속되는 나라로 111억 달러 정도는 국내 은행들이 감당할 만큼의 충분한 유동성 자산이 확보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1997년도 외환위기 때는 외환 보유액이 200억 달러밖에 없어 일본 자금이 철수했을 때 충격이 있었지만 지금 우리나라 외환 보유액이 4,100억 달러에 육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반도체와 같은 경우는 일본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높았기 때문에 문제가 되었지만 금융과 같은 경우는 한국은 일본 자금 말고도 조달할 수 있는 자금 루트가 굉장히 많다고 했습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일본 은행들이 한국에 대한 신뢰를 잃게 되면 이탈했다가 다시 국내에 진입하는 것이 어려워진다는 것입니다. 일각에서는 일본의 수출 규제에 금융 제재까지 거론되자 일본의 3대 메가뱅크 회장이 한국의 삼성 SK에 직접 찾아와 걱정 말라며 거래를 계속하겠다고 약속을 했다는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일본 은행의 입장에서는 현재 일본 내수가 부진하기에 안정적으로 이유를 챙길 수 있는 한국을 놓칠 수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투자 금액을 늘리고 싶다는 말도 언급했다는 것입니다. 삼성, SK 등 한국의 대기업은 금리가 낮았기 때문에 일본 은행에서 돈을 빌렸을 뿐 얼마든지 다른 나라에서 돈을 빌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일본 정부가 금융 제재를 들고 나오면 일본 은행이 더 큰 피해를 볼 것이고 이 또한 일본 은행들이 순순히 따르지 않을 것이란 것입니다. 또한 이영채 일본 게이센 여학원대 교수는 아소다로의 발언이 일본에서는 크게 다뤄지지 않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현실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소다로는 지난번 경제제재 조치 때도 송금을 금지하겠다라든지 비자를 금지하겠다는 말을 한 바 있습니다. 현재 일본의 중소기업들이 이 경제조치 이후에 가장 많은 피해를 보고 있고 그래서 현재 아베의 사임을 가장 많이 요구하고 있는 층들이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아소다로의 조치가 시행된다면 아마 경제인들이 들고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최근 일본 경제는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올해 일본 전체 산업의 경상이익이 11월 시점에서 작년 대비 6.3%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일본 기업의 이익 전망이 악화된 것은 중국 등 해외 수요 부진과 설비 투자 등 비용 증가 영향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또한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로 인한 피해도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일본의 대한국 수출액은 35억 달러 선, 2005년 이후 줄곧 일본의 3위 수출 대상국이었던 한국은 14년 만에 4위로 한 단계 내려왔습니다. 전체 수출액 중 한국의 비중도 2001년 이후 18년 반 만에 처음으로 6%가 붕괴되었습니다. 대대적으로 불매운동과 일본산 제품 대체선 확보 움직임이 대한국 수출에 타격을 준 것입니다. 수출 규제가 일본에 오히려 부메랑이 되었을 뿐 별 소용이 없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소다로는 한국이 일본과 싸우면 먼저 피폐해질 것이라고 단언했지만 피폐해지는 것은 일본이었습니다. 우리 국군, 하지만 이제 미국에서까지 한국에 무기를 만들어 달라고 하고 그 성능에 깜짝 놀라고 있습니다.
방위사업청은 7일 비궁이 국산 유도무기 중 최초로 미국 국방부의 FCT 프로그램을 통과했다고 발표했습니다. FCT는 미국에서 생산되지 않는 동맹국의 우수한 장비와 기술을 시험평가하는 프로그램으로 이것을 통과해야 미국 무기체계 조달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방산 선진국들에게도 중요한 프로그램입니다. 비궁은 FCT 비행시험에서 미국이 제시한 조건을 모두 충족한 상태로 10발을 모두 명중시켰다고 합니다. 비궁은 국방과학연구소가 해상 이동 표적에 대응하기 위해 2016년 개발한 무기체계로 약 7cm의 지름의 유도 조종 장치 등을 탑재하고 있는 로켓으로 차량에 탑재 운용하기 때문에 우수한 기동성과 차량 자체의 표적 탐지 발사 통제 장치를 거쳐 단독 작전이 가능한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을 대표하는 무기들이 많이 국산화되면서 무기들의 이름도 친숙하지만 뭔가 헷갈릴 수도 있는데 이름의 뜻들을 곱씹어보면 어떤 무기인지 이해가 더 빠른 것 같습니다. 우선 대공무기나 미사일은 상상의 동물 이름을 붙이는 것이 추세입니다. K-30 복합 대공무기는 비호로 더 잘 알려져 있는데 해외에서는 그대로 비호로 쓰기도 하고 플라잉 타이거로 쓰기도 하는데 이게 뭔가 더 세 보이네요. 날개 달린 천마는 지대공 유도무기의 이름으로 적절해 보이고 북쪽을 관장하는 상상의 동물인 현무는 우리 군의 자랑, 지대지 유도무기의 별칭인데 사거리 연장 등 여러 개량형에도 현무 1, 2, 3 등 계속 사용하고 있어서 대한민국을 지키는 상징적인 수호신의 대명사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 국산 전술 유도무기에는 활, 궁을 넣는 추세인데 휴대용 대공무기에는 신궁, 중거리 지대공 유도무기에는 천궁을 쓰고 오늘의 주인공인 2.75인치 유도로켓은 비궁, 참고로 날비가 아니고 비수를 뜻하는 비입니다. 원하는 곳으로 가볍게 날리는 비수처럼 자유자재로 조종할 수 있으며 저렴하면서도 치명적인 이 무기의 특성에 아주 적절한 이름입니다. 비궁은 영문으로 LOGIR 로거라고 읽는데 말 그대로 저가형 유도로켓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2.75인치 즉 70mm의 유도로켓으로 2000년대 중반 한국의 국방과학연구소와 미국 해군 항공무기연구소가 합작으로 개발을 시작했었습니다. 로우코스트라는 이름에서 나오듯 개발의 우선 목표는 저가입니다. 싼 가격, 발당 4천만원으로 사람이 직접 발사하는 휴대용 유도무기인 신궁의 가격도 1억 8천만원인데 기존 유도무기들의 30% 수준으로 상당히 저렴해 보입니다. 그런데 사실 비궁은 미국 해군에서 먼저 필요하다고 해서 개발했던 무기인데요. 미국 해군은 해전에서 대형 대한미사일을 주로 쓰려고 했었는데 최근에는 대규모 정규전 가능성은 거의 없고 소규모 반군, 무장대차 같은 비정규전과 작은 국지전이 대부분이지요. 특히 2000년 예멘에서 소형 보트의 자살 돌격으로 미 구축함이 피해를 입어서 수십 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것을 계기로 만일 수많은 소형 보트들이 미 해군 함정에 동시 돌격을 해온다는 것을 가정하면 함포로 공격한다면 사거리도 문제인 것이 뒤에 대기하는 적 함포의 사정권에도 아군도 들어가게 됩니다. 이것을 전부 무지막지한 대한미사일로 공격한다는 것도 불가능하죠. 닭 잡는데 소 잡는 칼을 쓰면 불편하니까요. 그래서 기존의 저렴하고 작은 2.75인치 로켓에 추적 장치를 부착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한 것입니다. 최대 16발만 장착할 수 있는 아파치 헬기의 헬파이어는 발당 1억 2천이 넘는데 이런 비싼 무기 대신 저렴하면서도 포드당 10대 이상 날려줄 수 있는 무기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 해군 항공무기연구소가 한국방위산업청에 자료를 주고 연령상 탐색기와 유도장치의 소프트웨어는 미국이, 유도장치의 하드웨어와 조종날개, 구동장치, 탄두 및 신관 등은 한국이 개발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그런데 2012년 미국 정부가 관련 예산을 반영하지 않고 쏙 빠져버려서 한국은 난관에 빠지고 맙니다. 하지만 방위산업청은 그동안 기술도 연구개발해놨고 무엇보다 군 전력에 반드시 필요한 긴급성이 있고 개발을 완료하면 다른 무기에도 파급 효과가 크다고 말하며 한국의 독자 개발로 계속 추진하게 됩니다. 아니 그렇다면 미국이 먼저 필요하다고 개발을 시작한 건데 방위산업청이 이야기한 긴급한 필요라는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렇습니다. 바로 북한의 공기부양정 호버크래프트였습니다. 보통 배는 물속에 스크루가 추진력을 주는데 공기부양정은 배 위에 프로펠러를 설치하고 선체 하면에 압축 공기를 강하게 분사해서 에어쿠션을 만들고 지상이나 수상을 약간 떠서 이동하는 배입니다. 바다뿐만 아니라 갯벌 같은 육지에서도 움직일 수 있으니 재미도 있어서 관광용으로도 썼지만 워낙 부품 관리나 연비 문제가 심해서 민간에서는 안 쓰이고 시속 96km 이상의 빠른 속도로 운송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거의 군용으로만 쓰입니다. 상륙정이나 상륙장갑차들도 방파제나 갯벌 같은 지반이 약한 곳은 상륙작전에 애를 먹기 일쑤인데 공기부양정은 순식간에 해안까지 기어 올라와서 병력과 전차까지 내려놓을 수 있으니 효용성이 뛰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구형 상륙함이 올라갈 수 있는 평탄한 해안은 세계 해안선의 5%밖에 안 되지만
공기부양정은 80%의 해안에 다 올라갈 수 있고, 더구나 상륙정은 해안에 배를 대는 게 전부이겠지만 공기부양정은 육지 쪽으로 더 깊이 들어갈 수도 있죠. 그런데 이 유지비도 더럽게 비싼 공기부양정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운영하는 나라가 있었으니 바로 북한입니다. 북한 형편에 더럽게 비싼 무기를 대폭 늘린다는 것은 그만큼 그것에 거는 기대가 크다는 것이고, 반대로 우리에게는 큰 위협이 될 수 있다는 말이겠죠. 북한은 항해도 남대천 하구 고안포를 중심으로 한 공기부양정 기지도 있는데, 거기서 공기부양정으로 출발해서 러쉬가 들어온다면 백령도까지 40분 거리밖에 안 됩니다. 그 미국도 74척만 가지고 있는데 북한은 약 250척을 가지고 있어 세계 최대 수준입니다. 한 척당 1개 소대가 탑승한다면 북한군 특수부대 1개 여단이 순식간에 상륙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소음이 워낙 커서 은밀한 간첩작전 같은 때가 아니라 최소 국지전 이상의 상황을 만들고 극초반에 닭돌 작전을 할 때 서해안에서 개떼처럼 몰려올 텐데, 현재 이에 대한 대응작전은 주한미군이 아니고 한국이 하는 것으로 이관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막기 위해 한국은 검독수리 B급 신형 고속함에 130mm 유도무기를 도입하고 아파치 공격 헬기도 구매했습니다. 아파치는 추가 도입 의견도 있지만 현재 주한미군에 48대가 있고 한국군에는 36대가 있는데 숫자와 여러 한계가 있습니다. 본래 전차 등 기갑부대형 공대지의 왕자 아파치를 서해안 고속종 방어용으로 전담 대기시키는 것도 무리이고, 아파치는 북한의 침투전과 파도를 잘 구분하지 못한다는 한계도 노출한 바 있습니다. 당연하지, 권투 선수한테 발차기 못한다고 트집 잡는 거야? 때문에 진짜 북한이 개떼처럼 저글링 러쉬를 한다면 막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상대가 저글링 개떼를 보내는데 배틀 한 부대 있으면 뭐하나요? 우리도 마린 개떼, 아니 파벳 개떼가 있으면 역관광도 가능하겠죠. 그것이 바로 비궁이라고 판단한 방위산업청이 대량의 유도무기를 신속히 발사할 수 있는 비궁을 시급히 개발해야 한다고 한 이유인 것입니다. 비궁 한 대의 발사체계를 운용하는 데 필요한 인원은 표적 탐지 장비와 발사 장비 운영자 각각 1명과 5톤 차량의 운전병까지 단 3명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병력은 소중하니까 탑재 차량에서 발사하는 기동성뿐만 아니라 안전한 벙커 등에서 원격으로 로켓을 발사할 수도 있습니다. 약 10m 높이로 세울 수 있는 표적 탐지 장비 타지와 운용 인원들이 탑승하는 캐빈, 20여 발에 가까운 유도 로켓을 품고 있는 포드 2개가 장착된 회전포탑으로 이루어져 있어 순식간에 40발을 쏠 수 있습니다. 탄도 위력은 약한 편이지만 장갑이 거의 없는 공기부양정한테는 딱 저글링의 팔을 신겨주죠. 길이 1.9m, 무게 15kg에 직경 70mm는 음료수 캔 정도 두께겠네요. 비궁은 기존 70mm 무유도 로켓임 키드라 70에 적외선 탐색기와 유도 조종 장치 등을 달아 이동 표적에 대한 명중률을 높이고 발사 후 망각형으로 개발에 성공해 다수의 표적에 동시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발사 후 망각은 발사 후에는 미사일 자체에 내장된 탐색기로 알아서 스스로 추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단 쏘고 나면 오토라는 겁니다. 한편 방사청장은 이번 FCT 시험 성공은 국산 무기체계의 우수성을 인정받은 성과로 미국을 포함한 세계 방산시장에 비궁의 수출 가능성을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고 밝혔습니다. FCT 프로그램은 미 국방부에 필요한 군수품을 보다 빠르고 경제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1980년 도입한 조달 프로그램인데, 핵심은 동맹 관계에 있는 국가의 기성 제품 중 미군에 의해 소요가 제기된 품목에 대해 테스트 및 평가를 실시, 합격한 제품의 조달 계약을 체결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미군에 의한 소요가 있는 제품이기 때문에 테스트 및 평가와 관련된 비용은 모두 FCT 프로그램 주관부서인 CTO가 지원하고, 당연히 여기서 합격한 제품은 미국, 육해공, 해병대 등 각 군에서 부담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합격만 하면 수출될 확률이 매우 높다는 것이고, 실제 2004년 이후부터 FCT 프로그램을 통과한 제품은 100% 미국 국방부에 납품되었습니다. 한국 방위산업은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있어서 2015년부터 2019년 세계 점유율은 2.1%로 그전 5년 대비 2배 이상 늘었고 세계 10위를 기록했는데, 이번 FCT 합격을 계기로 더 좋은 소식들이 들려올 것으로 보입니다. 중소기업에서 미국 같은 대기업에 납품 확정했으니 당연히 좋은 소식이겠죠. 한편 북한의 땅굴 기술과 이 공기부양정을 이란이 적극 도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란을 막아야 하는 아랍에미리트나 사우디 같은 중동 국가들에도 훌륭한 레퍼런스가 될 것입니다. 최근 미국의 국제문제 전문 언론 포린 팔러시가 미국 의존에 지치는 한국이 진정한 자주국방을 위하여 국산 무기 생산을 늘리고 나아가